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 258페이지 하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조가 취소예요. 19조가 철회입니다. 18조 취소, 19조 철회.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 위법 부당한 철회, 위법 부당한 처분의 철회. 이 취소와 철회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실정법에서는 막 섞어서 써요. 실정법에서는 대부분 다 그냥 취소라고만 쓰죠, 그냥. 이것도 취소, 저것도 취소, 다 취소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나 행정법학에서는 이걸 구분하거든요. 뭐냐면 취소는 원시적 하자로 인해서 취소하는 거, 철회는 후발적 사유로 인해서 취소하는 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적 하자라는 것이 운전면허 처분인데 면허를 줄 때부터 그게 잘못됐어. 그래서 나중에 면허를 취소해. 그것이 취소고, 운전면허 자체는 적법하게 발급이 됐는데 나중에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을 했어. 그래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그것을 철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취소에는 표현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처음부터 처분을 할 때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에서 얘기를 할 때는 위법 부당하면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가 딱 매칭이 돼야 돼요. 그냥 오른쪽에 19조를 보시면 철회는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호 원안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해 철회할 수 있다. 자, 적법한 처분, 장래를 향해 처분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여기서 적법한 처분이 뭐예요? 최초에는 적법한 처분이었던 것이죠. 처분할 때는 적법한 처분이었는데 아래 1, 2, 3 여기에 사후적인 사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후적인 사정 안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처음에 운전면허는 제대로 줬는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에는 위법 부당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철회는 적법, 처음에 할 때는 적법했어. 근데 후발적인 사유가 발생해서 장래를 향해서 철회할 수 있다. 장래를 향해서 처음에는 적법했으니까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취소할 수 있는 것이죠. 이후부터 취소하는 것을 철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처분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적법한 처분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행정법에서는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이것을. 그 철회의 사유가 처음에는 적법했는데 사후에 철회를 할 수 있는 그 철회의 사유가 법사공이죠. 법사공인데 이제 순서를 바꾸면 철사공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철법사공이라고 적어놨다가 철사공법으로 좀 바꿨습니다. 좀 더 말이 좀 더 유연해서 철사공법. 철회의 사유가 사정변경, 중대한 공익,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 그래서 음주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인 것이죠. 그 잘못한 것들 다 법률에 다 규정이 돼 있죠. 이런 경우는 취소. 그래서 취소는 위법 부당 소급해서 취소할 수 있다. 철회는 적법한 처분, 그러니까 처음에는 적법했던 것이죠. 적법한 처분 장래를 향해서 철회할 수 있다. 그거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20조 자동적 처분. 이게 기계에 의한 행정이죠. 기계에 의한 행정.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 지원하면 뭐 자동으로 추첨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 자동으로 막 추첨하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교를 자동으로 추첨한다든가, 아파트 당첨은 됐는데 호수 뭐 자동으로 추첨한다든가, 그다음에 국립공원이나 국립공원이나 유원지나 놀이시설 같은 데서 안에 몇 명이 딱 차면 그 체킹해놨다가 막 자동적으로 문 닫아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자동화 작용 또는 자동적 처분, 자동화 작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동적 처분, 행정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자동적 처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법률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을 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도 포함하고요. 당연하지, 기계로 하는 거니까 인공지능 당연히 들어가도 되는 것이고요. 대신 맨 뒤에 이게 중요해요. 다만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재량 행위에서는 자동화 처분, 기계에 의한 행정을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래? 기계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물론 학설은 이제 이 재량 행위에도 자동화 처분이 가능하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왜냐? 재량 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 행위를 정하는 일정한 그 규칙을 기계에다가 입력시켜놔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이 재량 행위에 있어서는 자동화 처분, 이 기계화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행정기본법에도 그렇게 해놨습니다. 왜 그래? 기계가 재량을 행사할 수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머리로 생각해봐도 기계가 딱 그냥 정해져 있는 거, 요건 되면
해주고 요건이 안 되면 안 돼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지 재량권을 기계가 행사해서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즉 재량 행위에는 자동화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행정기준법에는 그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1조 재량 행사의 기준. 행정청은 재량 있는 처분을 할 때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해야 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가면 일탈 남용에 대해서 위법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는 재량 행위하면 아주 옛날에는 재량 행위하면 행정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재량 행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더라도 한다 하더라도 A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B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재량 행위에는 재량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다툴 수 없다고 본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재량의 일탈 남용이 되면 위법하기 때문에 재량도 그냥 이 소송 요건에서 그냥 통과를 그냥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본안에서 따지는 거예요. 본안에서 재량을 일탈 남용했느냐를 따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논리,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이론이 바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 또는 뭐 행정개입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그 중간에 있는 논리고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재량행위가 그냥 행정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재량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적절한 재량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는 행위로 봅니다. 재량행위가 뭐예요? 주로 법령에 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으면 일흥 재량행위죠. 꼭 재량행위는 아니지만 일흥 재량행위죠.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면 할 수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죠. 또 하더라도 A라는 수단을 선택해도 되고 B라는 수단을 선택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량행위죠. 근데 그 재량행위가 그냥 행정청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로 바라보지 않고 요즘에는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재량 행위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기준법에 넣어놨습니다.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가면 재량의 일탈 남용에 대해서 위법한 행정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재량행위, 행정한테 재량이 주어진 행위도 위법한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량권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22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상한에다가 동그라미 좀 쳐주시고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한이 계속 납니다. 상한. 하한이 아니라 상한이다. 상한. 그렇죠. 상한이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불이익 처분을 할 때, 제재처분이 뭐 불이익 처분이고요. 제재처분을 할 때 그 제재처분의 상한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제재처분의 상한, 근거 법률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고 또 그렇게 유형이나 상한을 정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이고요. 자,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즉,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 즉 재량행위로서의 제재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네 마음대로 행정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것을 고려해서 지켜서 하라는 것이고요. 자, 23조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제재처분이 언제 하는 것이죠? 뭘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면 이제 제재처분을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재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위반 행위가 종료된 다음에 한참이 지나 그러면 제재처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빨리빨리 하라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민은 안 하나 보다 이렇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 믿어버리는 신뢰를 지켜주자 이거죠. 그래서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종료되고 5년이 지나 제재처분을 할 수 없어요. 이게 뭐하고 똑같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과태료 부과의 시효나 제척기간이나 다 5년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유사합니다. 유사해. 그래서 5년으로 일단 잡아놨고요. 자, 2항을 보시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항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1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즉 지금 당사자한테 규책 사유가 있는 경우. 자, 2호 당사자가 인허가나 신고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역시 당사자한테 규책 사유가 있는 경우죠. 그래서 당사자한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더라도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3항에 행정청은 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제재 처분이 취소 처리된 경우에는 재결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그 취지에 따른 새로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행정소송을 거쳐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제재 처분, 예를 들어서 영업 취소 처분에 대해서 이 행정소송에서 영업 취소를 취소하라라고 하면
영업 취소를 아예 그냥 없애버려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영업 취소는 너무 과도하다. 영업 정지도 있는데 영업 취소를 했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청은 다시 그 판결의 취지에 맞춰서 영업 취소가 너무 과다해. 그러면 뭐 영업 정지 1개월이나 영업 정지 2개월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이 제초 기간 5년이 지나갔다고 해서 못하게 하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법원의 취지에 맞춰서 좀 더 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 처분이 있어. 그럼 조금 지난 다음에 행정 소송을 걸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 소송이 또 한참 걸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5년이 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5년이 지난 시점이 행정 소송 판결이 난 시점이야. 그러면 1년 이내에는 그 소송 판결에 따른 추가적인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재 처분 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데 뭐 판결이 났어. 그러면 1년 이내에는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은 합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인허가 의제가 나오면 인허가 의제가 그동안 학자들이 엄청 얘기했던 거, 이 국민을 위한 그 행정을 실현한 것이 인허가 의제입니다. 인허가 의제가 뭐냐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뭐 공장을 하나 차리려고 하면 100여 개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하면 96개 받았어도 하나를 못 받으면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그럼 그 공장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너무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아니 그런 것들은 싸그리 묶어서 어느 한 부처에서 주도가 돼서 옆에 것까지 다 그냥 곁다리로 있는 인허가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그래야 국민으로서는 하나 그냥 공장을 할 수 있어 할 수 없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99가지를 받아도 하나를 통과를 못하면 그냥 공장을 하지 못하면 99개 받으면서 너무 그 국민의 힘이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든 것이 인허가 의제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의제에서는 주된 인허가하고 관련 인허가를 나눠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까지 받은 것으로 보는 제도가 이 인허가 의제 제도입니다. 엄청 국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만 이게 그냥 무조건이 아니라 법률에 인허가 의제되는 사항으로 딱 적시되어 있는 그 사항만 해당해요. 그러니까 행정기준법이 있다고 해서 그냥 바로 이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되는 것으로 적시를 하나하나 열거를 해놔야 인허가 의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추가적으로 다양한 법률에서 인허가 의제를 추가적으로 규정을 해줘야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거기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인허가 의제란 1항에 인허가, 즉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니까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돼. 이런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관련 인허가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추가적으로 다른 법률, 개별 법률에 추가로 규정하고 있어야만 이 행정기준법상 인허가 의제도가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 관련된 여러 인허가,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인허가 의제입니다. 자, 2항에 인허가 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왜? 주된 인허가를 해주는 행정청에서 주관해서 관련 인허가 행정청하고 협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은 여러 행정청을 상대하지 말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만 상대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 필요한 서류까지 함께 다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함께 제출하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서 다 그냥 알아서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그냥 인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3항에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관련 인허가에 관해서 미리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행정청을 다 다닐 의무를 국민한테 주지 않고 국민은 그냥 주된 인허가 행정청만 상대를 하면 관련 인허가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서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4항에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아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된 것으로 봐버려요. 그리고 5항이 엄청 중요합니다. 5항이 이 인허가 의제에서는 자, 둘째 줄에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심의, 의견 청취 등 절차에 관해서는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에도 해당 절차를 거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거친다. 즉 주된 인허가가 있고 관련 인허가가 있어요.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다가 인허가 신청하면 돼.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다가 인허가를 신청하면서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는 그냥 함께 제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서 관련 인허가 행정청하고 협의를 해요. 그때 그 협의 요청을 하면 20일 내에 의견을 내서 협의를 해야 돼요. 근데 관련 인허가에도 어떤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행정 절차는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에도 그런 행정 절차를 거친다라는 표현이 없으면 그냥 관련 인허가는 행정 절차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왜? 주된 인허가가 중요하니까 관련 인허가 행정 절차를 거침으로써 그냥 엄청 번잡하게 되는 것을 막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인허가 의제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 절차, 이것은 그 법률에 인허가 의제 시에도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지 않으면 그냥 인허가 의제에서는 관련 인허가 행정 절차는 필요 없는 것으로, 그래서 빨리빨리 협의가 돼서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서 빨리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것이고요. 자, 25조 인허가 의제 효과 1항에 협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관련 인허가까지 그냥 다 받은 것으로 이렇게 봐버립니다. 대신 그 2항에 이 인허가 의제의 효과는 주된 인허가에 해당 법률에 규정된 관련 인허가에 한정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주된 인허가를 규정하면서 거기에다가 이거를 받으면 관련 인허가 이거까지 받은 것으로 온다. 그런 명확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이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행정기준법에서 아무리 잘 만들어놨어도 개별 법률에서 이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행정기준법은 무용지물인 것이죠. 그래서 예컨대 개별 법률에서 어떤 공장을 하는데 100가지 인허가가 필요해. 그러면 주된 인허가에서 그 나머지 이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99개를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야 이게 적용되는 것이지. 그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적용 안 되는 거지. 또 법률에서 실제 공장을 하는데 100개가 필요한 100개 인허가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50개만 열거가 돼 있어. 그러면 그 주된 인허가를 받았을 때 50개만 인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나머지 50개는 또 별도로 받아야 공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기본법의 취지는 좋지만 추가적으로 개별 법률들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면 이 인허가 의제도는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요. 자, 아래 공법상 계약을 보시면요. 이 공법상 계약이 뭐죠? 공법적인 원인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공법상 계약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좀 들어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하고는 조금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드리면 그냥 들어주세요. 뭐 적으실 필요 없고 나중에 또 나오니까요. 자, 행정 주체 사이의 공법상 계약이 사무 위탁 계약, 공공시설 관리 계약 이런 것들이 행정 주체 간에 즉 뭐 강동구하고 송파구하고 어떤 그 행정 위탁 계약을 맺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공동으로 어떤 행정 목적의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체결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쓰레기 매립장을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때 맺는 것이 그래서 공공시설 관리 계약 이게 공법상 계약이고요. 자, 행정 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이 뭐 기부 체납 계약. 그래서 뭐 어떤 개발 사업을 허가해 주면서 거기에서 학교 용지 기부 체납해라. 그래서 그 기부 체납을 할 때 기부 체납이라는 것이 돈 주지 않고 그냥 땅을 받는 것, 돈 주지 않고 받는 것,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받는 것이 기부 체납입니다. 근데 개발 사업을 해주면서 학교 용지를 기부 체납할 것. 그러면 학교 용지를 기부 체납할 때, 즉 소유권을 이전해 줄 때 별도로 계약을 또 맺죠. 그 계약이 행정 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이라고 하고요. 기부 체납 계약, 보조금 계약, 또 전문직 채용 계약, 이런 것들을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자, 이 공법상 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자, 27조 공법상 계약의 체결. 행정청은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게 뭔 말이에요? 법을 어기지만 말고 법의 근거는 없어도 돼. 오케이? 법의 근거는 없어도. 그래서 그에다가 법령상 근거 없더라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법령상 근거 없더라도. 즉 공법상 계약 체결은 행정의 자유인 것이죠. 대신 법령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령을 위반하면 안 돼. 그거야 뭐 아니 그 법률 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에 다 적용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이거 여기다가 써놔도 되고 안 써놔도 이렇게 이런 규정이 없어도 사실은 법률에 위반하지 안 된다는 것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것은 법률 우위를 얘기하는데 법에 위반하지만 말고 법령의 근거는 없더라도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즉 공법상 계약 행정의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공법상 계약 법의 근거 없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법의 근거 없어도 법을 위반하지만 말고 공법상 계약 할 수 있어요. 근데 대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즉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다만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려면 서류는 남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냥 서류도 안 남기고 그냥 하면 이 국가 행정이 이상하게 되기 때문에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공법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대신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려면 계약서는 작성해야 함으로써 이 자료는 남기라는 것이고요. 자, 2항에 행정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됩니다. 왜? 사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공적 목적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익성을 계약에다 반영하라는 것이고요. 아래 과징금을 보시면 28조 과징금의 기준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뭘 위반하면 제재 처분을 해야 되죠.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같은 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징금이 뭐예요?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하지 않고 그 위반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금을 다 그냥 토해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들은 위반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위반하지 못하게끔 수익을 다 그냥 토해내게 만들므로써 그것이 바로 이 과징금입니다. 자, 2항의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해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상한액이 있죠. 상한액. 3번에 3호에 상한액만 동그라미 쳐 주십시오. 아까 제재처분의 기준에서도 상한이 나오죠. 상한이. 그렇지. 상한이 중요하니까 상한이 나오고 여기서 과징금도 상한액이 나오는 것이죠. 하한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한액은 상한액.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상한액. 자, 29조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태료 분할 납부할 수 있듯이 과징금도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도 엄청 큰 금액도 나오거든요. 우리 저 흔히 이제 과징금 많이 나는 곳이 TV에 많이 나는 곳이 우리 통신회사들 뭐 위반하면 그냥 영업 정지, 영업 취소를 때려버리면 누가 피해를 봐? 아니 잘못은 그 통신회사가 잘못했는데 LG, SKT, 그다음에 KT가 잘못했는데 그걸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때려버리면 거의 가입해 있는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위반하더라도 영업 정지, 영업 취소 때릴 수는 있어. 때릴 수 있는데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 통상 안 때리냐? 과징금을 때려버려서 그 위반으로 인해서 얻은 이득을 싸그리 토해내게 만들므로써 다음번에는 이제 위반하지 못하도록. 자, 그래서 과징금 엄청 큰 금액도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그러나 다만 아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고요. 와, 심지어 근데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대.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까? 하여튼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그렇게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그 아래 1, 2, 3, 4, 5인데 재해 등으로 재산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또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즉 뭐 현저한, 중대한, 또 현저한 이런 어려움, 곤란이 있을 때에는 분할 납부 또는 기한 연기할 수 있게끔 해놨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행정상 강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상 강제. 행정상 강제 밑에 자, 행정상 강제 1항에 끝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우리 행정권의 발동, 경찰권의 발동은 할 수 있다로 돼 있죠. 하여튼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예시로 들어져 있는 것이 행정 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 이게 뭐예요? 이게 행정상 강제의 종류예요. 행정상 강제가 행정강제, 행정상 강제, 행정상 강제가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로 나누거든요. 근데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 대강 이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지금 행정강제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행정상 강제. 행정상 강제 오케이 여기 대표. 행정상 강제. 행정강제 안에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즉시강제가 있는데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 대강 이직이 있거든요.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그래서 여기서 이 대강 이직, 즉시강제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오케이? 대강 이직하고 즉시강제. 즉 행정 강제 안에 있는 걸 전체를 다 넣는 겁니다. 행정상 강제 집행이 없지만 행정상 강제 집행의 종류가 여기 다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기 대강 이직 플러스 즉시강제입니다. 대강 이직 플러스 즉시강제. 즉 행정 강제, 행정상 강제 안에 있는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를 다 종류에다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5호의 즉시강제만 좀 보시면 어차피 밑에 이제 따로 세부적으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즉시강제. 현재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강목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이 즉시강제입니다. 이 즉시강제하고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즉시강제하고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어떻게 구분이 돼요? 나중에 이제 의무형 확보수단에서 이제 추가로 볼 텐데 행정 강제 안에 행정상 강제 집행이 있고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시강제를 행정상 강제 이 즉시강제를 행정상 강제 집행하고 구분하기도 하고 행정상 강제 집행에서 가장 센 이 직접 강제하고 즉시강제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든 똑같아요. 사전에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이 있었으면 강제 집행이고 즉시강제는 딱 봐도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거니까 사전에 의무 부과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의무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이 즉시강제입니다. 그런데 이 즉시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사전에 의무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근데 그때만이 아니야.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도 즉시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전에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사전에 의무를 명해가지고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저 불법 게임물 압수하는 불법 게임물 단속하는 것을 즉시강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불법 게임물 단속하면서 미리 알려줘. 다 게임을 숨겨버리지. 아니면 게임을 막 조작해가지고 정상으로 만들어 놔버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거죠. 미리 의무를 부과해서는 행정목적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그래서 여기 행정기본법에서도 두 가지를 다 넣어놨어요. 즉시강제 사유에. 그래서 즉시강제 현재 급박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즉각적으로 실력을 가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이때만이 아니라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그래서 의무를 명하면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해. 그때도 이 즉시강제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사망 1항 2항 사망 형사 행형 보안 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서 행하는 사항이나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협약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이 절을 적용하지 않아요. 행정상 강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 형사 절차, 형사소송법이 적용되지 행정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는 행정기본법, 이 행정기본법상 행정강제, 국민한테 어떤 강제하는 사람한테 어떤 강제하는 사항이 아무리 그냥 이 행정강제랑 유사하게 보여도 그것이 특별히 중요한 영역에 있는 것들은 별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죠. 형사소송법 등 별도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자, 31조. 이제 하나씩 봅니다. 하나씩. 자, 이행강제금의 부과. 자, 2항을 보시면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행강제금이 뭐예요? 이행강제금이 저 위에 정의규정을 제가 안 읽었는데 여러분 저를 보시면 이행강제금이 이겁니다. 이행강제금이 뭐 과징금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딱 그냥 부과하는 과징금, 과태료, 행정형벌, 행정질서벌이 과태료죠.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과태료. 그다음에 과징금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받는 겁니다. 오케이?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든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든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것으로 얻은 이득금을 그냥 토해내게 하는 것이 과징금이죠. 근데 이행강제금은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11월 6일인데 너 12월 30일까지 불법 건축물, 네가 지은 불법 건축물 때려 부숴. 안 때려 부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아? 그럼 진짜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자, 이것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금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의무형 확보수단은 아니죠. 간접적인 의무형 확보수단인데 이 행정강제가 행정상 강제 집행이건 즉시강제건 전부 다 직접적인 의무형 확보수단이죠. 직접적으로 실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다. 이행강제금만 직접적인 식으로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으로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강제 집행 안에 들어가 있어? 시각이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서 의무를 이행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해? 안 지킬 것 같죠? 안 지킬 수가 없어. 왜?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거든. 이번에 이행강제금 내더라도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부과거든. 매년 그냥. 그래서 법률마다 통상 1년에 한 2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매년 2차례씩 지키지 않으면 계속 부과하니까 법을 어긴 사람들한테는 미쳐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뭔가 이득 때문에 그 위반을 했는데 그 이득이 이행강제금 내므로써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리면서 한 번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게 되니까. 그래서 엄청 유용한
의무형 확보수단이 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근데 그때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정함에 있어서 2항에 행정청은 다음 각호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이행의 뭐 동기, 목적, 결과, 이후에 의무 불이행의 정도, 상습성 이런 거 감안해서 이행강제금의 액수를 그러니까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하여튼 딱이 아니라 그냥 좀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놨고요. 자, 3항에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개고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12월 30일까지 때려 부숴. 안 때려 부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그것을 문서로서 개고해야 되고요. 자, 4항에 저 중간에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 등을 적어서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것이죠. 자, 5항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5항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어 없어?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엄청 유용한 선으로 이행강제금 저 별거 아닌데 이행강제금 여러 법률에 엄청 들어와요. 왜 그래? 여러분 저 대집행 하려고 그래봐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뭐 반항하고 막 그러다가 사람 죽으면 뭐 공무원 엄청 저 국가배상도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대집행할 필요가 없지. 이행강제금 하면 엄청 간편하지. 물론 이행강제금이 대집행 때문에 나온 수단은 대집행을 대체하려고 나온 수단은 아니에요.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즉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 불이행해. 그러면 대신해버리는 것이죠. 강제로. 그것이 대집행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부자기 의무, 그 다음에 비대체적 자기 의무, 비대신할 수 없는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에 대해서 이 이행강제금을 사용하려고 도입한 거예요. 최초에. 근데 쓰다 보니까 엄청 유용하거든. 금전적으로 그냥 매년 2번씩 2회 이상씩 막 금전적으로 부과해봐. 안 지키고 배겨.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 유용하니까 오늘날에는 대체적 자기의무, 이 대집행을 쓸 수 있는 거기에도 그냥 이행강제금 부과시켜버린다니까. 그래서 각종 법률에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된 것이 원래는 이행강제금 대체적 자기의무는 대집행이고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자기의무, 즉 대신할 수 없는 자기의무라든가 부자기 의무 해결하려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했는데 실제로는 대체적 자기의무에도 엄청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유용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는 이것 때문에 엄청 유용한 것이죠. 자, 끝에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뭔 말이냐면 오늘이 11월 6일입니다. 근데 너 12월 31일까지 불법 건축물 때려 부숴. 안 때려 부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근데 위반했어. 여기까지. 아니 이미 위반은 했는데 12월 31일까지 때려 부수라는 이걸 지키지 않았어. 지났어. 1월 달이야. 1월 달. 근데 아직 이행강제금을 한 뭐 1월 15일 날 부과하려고 하는데 1월 한 10일에 딱 이행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 기한은 지난 거지 않습니까? 이 기한이 지났을 때 대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행을 해버리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시키려고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행해버렸으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는 거죠. 이행을 해버렸으면 그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때려 부수라고 한 명령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부과하기 전에 이행했으면 부과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은 이행시키려고 하는 건데 이행해버렸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해야 됩니다.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이행했어. 부과한 것은 납부해야 돼요. 부과한 것은. 그래서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려. 이게 엄청 헷갈려. 막 비슷한 말이 지금 섞여 있어가지고. 근데 이행강제금은 이행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행한 다음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부과한 다음에 이행했어. 그럼 부과한 것은 받아야죠. 부과한 것은 받아야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32조 직접강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직접강제는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여러분 아까 여기 행정강제 안에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죠. 행정상 강제집행 안에 대강이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강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강제 음식점에서 불량식품을 여러 번 팔다가 영업 정지 6개월이 걸렸어요. 근데 계속 영업을 해. 그럼 영업 취소를 해버리죠. 영업 취소했는데 계속 불량식품 팔아. 그러면
팔지 마 하다가 어느 날 가서 그냥 행정공무원이 가서 나 판자로 그냥 거기 딱 그냥 못을 때려서 그냥 막아버립니다. 그냥 직접 강제입니다.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하지 않았을 때 이제 하는 것이죠. 즉시강제하고는 다르죠. 즉시강제 사전에 의무 부과도 하지 않고 그냥 가서 쉬다가 있어요. 그냥 밀어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즉시강제죠. 그런데 그러니까 직접 강제가 더 침입적인 수단이에요. 즉시강제가 더 침입적인 수단이에요.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서는 직접 강제가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죠. 실력을 확 행사해버리니까. 그래서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서는 직접 강제가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지만 행정 강제 전체로 해버리면 즉시 강제가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죠. 사전 예고도 없이 해버리니까. 사전 의무 부과가 예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가 있어. 즉시 강제가 더 침입적인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현을 행정기본에서 어떻게 하냐면 직접 강제는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 안 될 때. 그래서 뭘 거론했어?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이 표현을 아셔야 돼요. 뭐냐면 지금 대강 이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제 징수는 완전히 별개 절차니까 강제 징수는 빼고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은 안 될 때 직접 강제하라는 거예요.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서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수단으로 안 될 때 직접 강제하라는 겁니다. 자, 즉시강제는 더 심한 수단이죠. 더 심한 수단이니까 즉시강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될 때. 즉, 그 어떤 거라도 모든 것을 다 넣는 것이죠. 모든 다른 방법으로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만 즉시강제를 쓰라는 겁니다. 즉시강제가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니까. 그래서 직접 강제는 1항에 행정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안 될 때 그때만 실시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33조 즉시강제 1항은 즉시강제는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니까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행정적 달성할 수 없을 때 가장 그러니까 다른 모든 방법으로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즉시강제를 쓰라는 것이죠. 오케이? 즉시강제가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아까 직접 강제보다 더 강하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직접 강제나 즉시강제는 다 2항에 직접 강제나 즉시강제를 시행할 때 집행 책임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증표 보여줘야 하는 의무 직접 강제, 즉시 강제에다 다 넣어놨고요. 자, 아래 그 밖에 행정작용을 좀 보시면 34조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 자, 법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해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냐면 신고에는 수리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있고 수리 필요 없이 그냥 신고 자체로 신고가 적법하기만 하면 신고 자체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우리 그냥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이나 일반 음식점 영업 신고, 그 다음에 건축 신고, 모든 건축 신고가 아니라 건축 신고 중에서 일반적인 그냥 건축 신고, 이것은 신고만 하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수리 행위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허가 비슷한 효과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행정청에서 추가로 수리할 필요 없이 추가적인 행정청의 허가 행위나 추가적인 수리 행위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적법하게 신고만 했어. 그러면 그냥 신고만 하고 바로 그냥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행정청의 추가적인 수리 행위가 있어야만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법률에 신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어. 그러면 수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수리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자, 35조 수수료 받을 수 있고요. 사용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받을 수 있고 사용료 받을 수 있어요. 뭐 받아야 한다 그렇게는 안 해놨겠지.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예컨대 뭐 시민단체가 하면 면제해 줄 수도 있는 것이죠. 받을 수 있다. 자, 36조 이의신청. 이게 행정기본법 이의신청에 관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이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에 아래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의신청 관련해서 암기문구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그게 집정과 136이거든요. 집정과 136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집정과의 집이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0일 이내, 이 136이 다 공을 하나씩 넣어야 돼요. 10일 이내, 30일 이내, 60일 이내. 그래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10일 이내, 그 다음에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30일 이내. 과태료, 이건 이제 이의신청이라고 하지 않고 이의제기라고 하죠. 어쨌든 과태료 이의제기 60일 이내. 오케이? 집정과 136 좋잖아. 집정과 136. 그렇죠? 엄청 헷갈리는 상황이거든요. 행정기본법은
30일 이내죠? 그러니까 행정기본법 기본이니까 한가운데 딱 들어간다라고 그냥 연상만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집정과 136. 그 다음에 행정기본법 기본법이니까 한가운데 딱 앉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저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바로 위 상급 경찰 관서장입니다. 해당 금지 통고로 한 관서장이 아니라 바로 위 상급 관서장이에요. 바로 위 상급 경찰 관서장한테 이의 신청. 나머지는 다 그냥 해당 관서장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그다음 과태료 이의 제기는 해당 관서장.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만 그 금지 통고를 한 관서장이 아니라 바로 위 상급 경찰 관서장한테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이항에 자, 행정청은 이의 신청을 받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내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 줘야 됩니다. 그 아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4일, 10일. 오케이? 이의 신청을 하면 그러니까 뭐 행정처분의 이의 신청의 원형이죠, 이게 원형. 행정기본법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14일 내에 그다음에 10일 내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의 신청 기간의 연장이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요. 오케이? 자, 최초 14일 내. 그다음에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 내. 오케이? 제가 다음 날부터 사시 선정범위잖아요. 오케이? 아씨, 오케이 너무 많이 쓰네 이거. 사시 선정범. 우리 경찰학 안에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이 사시 선정범이에요. 사망으로 인한 면직 다음 날. 15 정규 임용. 15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 정규 임용합니다. 선거 기간, 모든 선거 기간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 기간만. 대통령 선거 기간이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가 대통령 선거 기간이죠. 나머지 선거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니까 나머지 선거 기간은 아니고 대통령 선거 기간만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가 이 선거 기간이고요. 자, 이 정의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이에요. 정보공개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 자, 범칙금 추가 납부기간. 범칙금 원래 10일 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100분의 20을 얹어서 납부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아까 저 이의 신청에서 행정기본법이 정보공개를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게 다음 날부터가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이에요. 근데 정보공개 이의 신청 결정기간 연장도 여기 들어가요.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도 여기 다음 날부터인데 정보공개 이의 신청 결정기간 정보공개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7일 내에 결정해야 돼. 근데 한 번 7일 이내에 연기할 수 있는데 그 연기가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7일 이내거든요. 그래서 정보공개에서 다음 날이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도 다음 날부터 기산하고 정보공개 이의 신청 결정기간의 연장도 다음 날부터 기산해요. 그래서 여기 행정기본법이 이의 신청이 이 정보공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기본법상 이의 신청 결정기간 연장도 14일 이내, 그다음에 10일 내 연장할 수 있거든요. 10일 내 연장하는 것이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이 정보공개법이랑 똑같아. 정보공개 이의 신청 결정기간 연장하고 행정기본법상 이의 신청 결정기간 연장이 똑같아요.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예, 복잡하지만 좀 많이 접해 보시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이의 신청 결정기간 집정과 136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 10일 이내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30일 이내 과태료 이의 제기 60일 이내입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기본법이니까 그냥 한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가운데 30일 이내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집정과 중에서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이의 신청은 바로 위 상급경찰 관서장한테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해당 경찰 관서장한테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경찰학에서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이 사시 선정범이에요. 사망으로 인한 면직 다음 날. 그다음에 15 정규 임용 끝나는 날에 다음 날 정규 임용하고요.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그다음에 정보공개 결정 기간 연장 10일 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다시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 추가 납부 기간 원래 10일 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100분의 20을 얹어서 납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사항이 정 관련해서
정보공개 결정기간 연장도 다음 날부터 기산하지만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도 다음 날부터 기산하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에서 정보공개를 따라가는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도 다음 날부터다. 이렇게 좀 연상을 좀 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거기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의 범위에서. 그래서 이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결정기간의 연장이 이의신청 기간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 그럼 결정은 14일 내. 근데 10일 내, 다음 날부터 기산해서 10일 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는 30일 이내. 근데 결정은 14일 내, 다음 날부터 10일 내 연장할 수 있어요. 좀 특이해. 14일 내, 10일 내. 저 정보공개법에서는 그냥 7일 내거든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7일 내, 또 연장도 다음 날부터 7일 내 이렇게 되는데 행정기본법에서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14일 내, 다음 날부터 10일 내 이렇게 좀 됩니다. 엄청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는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지나가세요. 한 번씩 떠들어 보시고 떠들으시면서 딱 이렇게 좀 적어 놓기도 하시고 하셔서 이 관련된 것들을 함께 보셔야 이게 숙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딱 해당 부분만 딱 봐. 그러면 다음에 다른 부분 나오면 또 헷갈리죠. 그걸 몇 개를 막 엮어서 여기저기 비슷한 것을 엮어서 구분할 줄 아셔야 확실히 구분되는 것이죠. 하나에서만 알고 또 다음에 하나에서만 알아. 섞어 놓으면 완전히 헷갈려 버리죠. 근데 비슷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딱 묶어서 딱 이렇게 따다닥 구분해버리면 그건 진짜 끝까지 이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함께 이렇게 숙지하시기 바라고요. 자, 3항에 중간에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행정기본법이잖아요. 우리 이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에서 행정심판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우리 기본이죠.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대신 개별 법률에서 그 분야에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라고 해. 그럼 이제 반드시 거쳐야 되죠. 그래서 예외적인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하죠. 그것을. 그래서 예컨대 소청에 있어서는 징계라든가 인상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는 소청을 반드시 거쳐야만, 특별한 행정심판이 소청을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으면 그냥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도 마찬가지예요. 이의신청도 특별히 거치라고 하지 않았으면 이의신청 없이 행정심판 가도 되는 것이고 이의신청 없이 행정소송 가도 되는 겁니다. 행정심판도 마찬가지고 행정심판 없이 행정소송 바로 가도 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기본법이니까 원칙에 입각한 규정이 있죠. 이의신청 관계없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자, 4항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어떻게 돼? 행정심판 90일, 180일,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소송 90일, 1년, 안날로부터 1년, 안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년. 그래서 90일, 180일, 90일, 1년 다 안날로부터는 똑같아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나 지금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이의신청을 했어. 그럼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자, 7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1호에 징계 처분에 관한 사항, 이것은 여기 이의신청 조항 적용하지 않죠. 왜냐? 별도로 소청심사가 있으니까. 또 4호에 형사, 행형, 보완처분, 이것은 형사소송법 등을 적용하는 것이고, 6호에 과태료는 집정가 136 60일 내잖아요. 과태료가 이거 적용하지 않게 별도의 법률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는 별도 규정을 적용받고요. 여러분 37조 처분의 재심사는 제가 거기다 굵은 표시 해놓긴 하는데 그냥 읽어보십시오. 이 처분의 재심사는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논문을 찾아봤더니 논문에서 지적하더라고. 똑같이 이게 좀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여튼 논리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은 덜 받죠. 그러나 어쨌든 두껍게 쳐놓은 것만 좀 한번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40조에 1항에 누구든지 법령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 즉 법령 소관기관과 자치법규를 소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우리 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딱 열으면 오른쪽 맨 위에, 그러니까 법령이 조문으로 되지 않습니까? 조문에 다 옆에 소관이 어느 부처인지 다 적혀 있어요.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어딘지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3항에 법령 소관기관이나 그다음에 법령 소관기관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지 아닙니까? 법령 소관기관이나 또는 국민은 법령 소관기관이나 또는 국민은 맨 끝에 법령 해석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에 법제처죠.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이 법령 소관기관 중앙행정기관장한테도 이 해석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령 해석 전문기관에도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법령 소관기관도 자기가 주도해서 법령을 만들었지만 저 법률도 행정부에서도 입법할 수 있잖아요. 행정부에서도 안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통과는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죠. 그러나 행정부에서 법률안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에서 만드는 것이고 자 그때 자기가 소관인데 자기가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미에 대해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이 법령 해석 전문기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도 요청할 수 있고 법령 소관기관도 요청할 수 있고요. 여러분 저 고생하셨고요. 25분에 시작할게요. 25분에.